정부도 적극적으로 검천각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1개월도 안 남은 기간 중에 이 거대한 새로운 국가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뭘 법안을 확정시키겠다? 저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봅니다.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은 검수완박 문제로 뜨겁습니다. 또 2시에는 2차 내각 인선 발표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울시장 민주당은 전략공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경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장 부분은 전략공천으로 결정을 했고 이제 당문이 의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공천 지역으로 했다는 건 경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근데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제 경선 후보로서 등록을 했고, 뭐 박주민 의원도 있고요.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경선이 없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인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없고, 당에서 좀 더 경쟁력과 적합도를 따져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선 후보로 등록된 분들도 배제하지 않고 아마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방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 당헌 당규상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한 20% 범위 내에서 최고위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통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의 지도부가 그냥 직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송영길 예비 후보나 또는 박주민 예비 후보가 배제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송영길, 박주민 이외에도 폭넓은 후보군을 당에서 좀 찾아보겠다. 그리고 좋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찾아지고 그분이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그분들을 전략 공천하되, 또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는 박주민이나 송영길에 대해서 여전히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좀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경선을 하면은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관측했었는데, 일단 경선이 아니라 전략 공천한다고 하니까 좀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측 반응이 아마 곧 나올 테고요.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이 최대 현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여러 곳에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두 분 견해 듣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또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어제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저희 민주당이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공수처 설립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을 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왜 뺏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시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 소위 검수완박법이죠. 법은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헌법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헌법 공부 다시 해라라고 하는데 헌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또 두 분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민주당부터요. 일단은 뭐 이제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는 소리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의 조직 논리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헌법을 해석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헌법에는 지금 뭐 수사권이라고 규정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다만 이제 영장 청구권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근데 헌법의 더 큰 가치는 말하자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사와 기소권 분리 부분을 하는 것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김호수 총장의 발언은 조직 논리를 대응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8개 부처로 돼 있고 그중에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이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어떤 입법 재량을 통해서 뭔가를 수사권, 국가 수사권을 정상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부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내 권리를 뺏어갔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김호수 총장께서도 좀 너무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대응으로 하는 게 맞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양 당의 얘기를 뭐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언론사지 않습니까? 헌법학자들, 형사소송법 학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한번 뭐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형사소송법 학자가 몇 분이나 되겠어요? 뭐 한 500분, 뭐 1000명 안쪽 아니겠어요? 네.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죠.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헌법 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영장은 검사에 의해서 청구되는 걸로. 그래서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사의 본질은 영장 청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이게 수사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검사에게 귀속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곧 수사권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 헌법에 천명을 해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저 법안들은 그와 같은 헌법 조항에 반하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호수 총장의 이제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 아마 인수위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 국힘 얘기, 인수위 얘기, 검찰총장 얘기 그러지 말고 그냥 방송사 언론사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언론사에서 제발 헌법학자, 형사소송법 학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검수완박법이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좀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네. 헌법 12조 16조에 규정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둘 다 일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영장 청구권이 12조 1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도 맞고요. 근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영장 청구가 곧 수사권의 핵심 아니냐라는 이제 그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 영장 청구권이 결국 수사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헌법적인 부분은 좀 말씀하신 대로 헌법학자들이 논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문제는 수사 기소권의 분리 부분들을 입법부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어떤 권한들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이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듯이 권력에 대한 부분도 권력도 한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국가 권력이라는 게 행정부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입법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부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학자들의 영역에서 논의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감사원 이렇게 이제 각 부를 일단 3권 분립을 해놨고 뭐 감사원이나 선관위까지 하면 결국 5권 분립의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인데 이 법의 시스템 그리고 각자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의 권한이 법을 만드는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아까 김호수 총장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최소한 저 심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몇 개월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 동안은 정말 극심한 혼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 상식에 의하면 저런 식의 검수완박 법안을 실제로 입법화를 한다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 네. 그리고 현재의 형사소송법, 현재의 검찰청법이 부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제가 그럼 질문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님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다. 그래서 수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네. 검수완박입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 수사권을 박탈해도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다. 무슨 질문인데 이제 이런 거죠. 네. 경찰이 지금도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영장은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라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헌법상 영장 청구,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검사가 반드시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지금 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오로지 검찰은 민주당 얘기를 가장 선해해서 좋은 쪽으로 그냥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영장 청구 경찰에서 오는 영장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나머지 수사는 하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인수위의 얘기고 오늘 아침에 검찰총장의 얘기고 제가 대학교 때 법학 시간에 헌법학 시간에 배웠던 얘기고 제가 그래서 헌법학자들, 형사소송법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언론사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지금 굳이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얘기가 이게 우리 헌법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대변인님께는 어제 그 의원총회 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도 규정돼 있지 않고 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속도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반론이 20여 명 있었다고 그 보도가 됐고요. 참여연대라든가 민변이라든가에서도 다 반대했고 정의당도 반대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이제 수사 기소권 분리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저희 민주당이 이제 총선 대선 공약으로 말하자면 이제 최근에는 한 5년 됐고요.
좀 정치사로 보면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논의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개혁 부분들이 계속 여야와 합의가 돼서 통과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6대 범죄 수사만 검찰에 남겨놓고 지금 현재 그 나머지 6대 범죄 수사 부분도 완전하게 수사권을 분리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왜 서두르냐?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 하에 국민들하고 지켜야 됐던 약속으로서 검찰개혁의 마무리가 결국에는 6대 범죄 수사를 완전하게 덜어서 다른 수사기관에 분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의 어떤 반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 반발, 왜 수사권이 본인들이 아니면 안 되고 수사가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정들을 좀 촉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 당선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자체가 마무리가 이번 때에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들이 중론이 모아져서 처음에는 좀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하지 않으면 또 100년이 돼도 못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결단을 내는 것이다. 네. 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2020년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게 현재 잘 되고 있었던 기존의 부패 척결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근데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안전판을 지금 민주당이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의 그냥 뭐랄까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지금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검찰 특수부에서 하고 있던 장관, 차관, 군 장성, 뭐 경찰 경무관 이상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권이 지금 공수처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대한민국의 부패 사정기능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잘난 놈, 돈 많이 가진 재벌들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출범한 지 한 1년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기소한 거 이상한 사건 한 건 했어요. 도대체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거대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이 단 한 건이라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특수부 있을 때 가령 장관급, 차관급 혹은 국회의원급에서 1년에 최소한 뭐 몇 명이라도 지금 이렇게 범죄가 적발이 돼서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이런 정도의 통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을 했으면 딱 그 정도 통계는 나와야 제도 개선이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다 뭐 이 정도 되는데 공수처 출범하고 일반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지금 정권에서 막아버렸고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하고 있던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이 아예 공중분해를 시켜버렸고 공수처는 이게 거대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능력에 비해서 사건이 너무 밀려오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 고소장 접수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해결이 되는데 요새는 2년째 고소장이 그냥 담당 수사관 캐비넷에 박혀 있는 상황들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고소장을 내놓으면 부재와 세월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그나마 최적화되어 있고 잘 돌아가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건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고발되어 있고 검찰에 계류 중인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년 동안은 수사기관이 지금 대혼란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류 중인, 수사 진행 중인 사건들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돼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현재 속칭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헌법에 반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평가입니다. 네, 대변인.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검사 출신이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뭐 발악까지는 아니고요. 민주당이 뭐 발악을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에 본인들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들을 돌아봐야 된다. 선택적 수사들, 뭐 나열하기는 싫습니다. 그다음에 기소율만 보더라도 검사들이 본인들의 범죄에 있어서 기소율은 국민들에 비해서요 수백 배 차이 납니다. 지금 뭐 보고된 것만 해도 국민 기소율이 40%면 검사들이 기소될 확률이 0.12%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검찰에 실망을 해왔어요. 그런데 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냐? 그 자체도 없었죠.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국민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2018년 19년에 주호영, 뭐 곽상도 의원까지 검사 출신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게 적절하다. 그래서 중수청을 설치해서 수사권을 넘기자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신이 이건 뭐 무슨 갑자기 오기를 쓰고 발악을 한다 얘기하시는 것은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갖고 논박하기에는 시간 낭비 같고 결국엔 검찰이 저는 아쉬운 거는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검찰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수사하는 역량이 있는 기관들한테 갈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우려하시는 거는 이걸 갑자기 6개월, 뭐 5개월 동안 수사가 뭐 기능이 마비된다? 그렇지 않죠. 경찰에 넘겨놨다가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서 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혁은 어차피 진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혹시 경찰청장 출신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때는 경찰 수사권 그냥 다 어떻게 날리시렵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말씀을 위한 말씀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반부패 이게 처단 부패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힘 있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은 상시 결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패 사정에 관한 권한은 정말 눈 시퍼렇게 뜨고 이 부분을 감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민주당이 이게 새롭게 만들어낸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반부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했던 그때 그리고 민주당이 설명했던 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지금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의 입장은 반부패 시스템은 완전히 몰락했고 심지어는 일반 민생 범죄에 대한 사건 수사마저도 적체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서초동의 평가고요. 특히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오늘 이제 저기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일부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 보니까 뭐 민변 또 뭐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그다음에 뭐 박준영 변호사 같은 뭐 재심 사건 열심히 했던 이런 분들조차도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년 전에 했던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마지막 지탱하고 있던 제도의 근간마저도 지금 이게 부셔버리려고 하니 사회 전체가 정말로 우려가 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안 찬반의 토론은 사실 지난 2, 3일 최근 집중적으로 진행돼 왔고 또 반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두 분 말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 문제로 들어가면은 지금 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지금 야당에서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적의원 5분의 3이 그걸 반대해야 그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5분의 3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의당이 있을 것이고 뭐 협의는 하겠죠. 네. 뭐 해서 이런 어떤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정의당이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시면 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겠죠. 근데 저희도 예전에 야당 때 필리버스터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그 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180석이 안 될 때,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됐을 때도 차수 변경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그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이제 회기를 짧게 쪼개서
회기를 종료시키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뭐 다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도 알고 있고요. 네. 예전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예. 많이 해봐서.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진통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좀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네.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용문하시는 분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는 게 진통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라미 전술을 하게 되면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임시국회가 회기가 5월 5일까지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회기를 살라미를 하려면 의장께서 아마 사회봉을 가지고 망치를 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의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필리버스터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의장께서 결정하시는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방송 나온 김에 제가 좀 이렇게 두루 전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제발 좀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사 YTN에서도 제발 서초동 가서 검사들 얘기 들으면 지들 직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할 테니까 네, 네. 형사재판하는 판사들하고 예. 그다음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예. 그쪽 광범위하게 좀 취재 좀 해보세요. 그분들도 입장이 또 다 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많이 모분수를 늘려서 많이 취재를 해보면 네. 그 안에서 평균적인 생각이 좀 나올 거예요. 보면 네. 사회가 균형을 좀 잡아줘야죠. 언론사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병석 의장은 어떻게 저기 해 주신답니까? 그렇게 그러면? 일단 뭐 고민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죠. 여당의 어떤 만장일치로 당론이 채택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께서 좀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8년, 19년, 지금 20년까지 공정수사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네, 이게 뭐 갑자기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도 방송 나온 김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선동 원내대표께서 2019년 8월에 법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검찰청법을요. 거기에 제한 이유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권선동 지금 원내대표께서 그 검찰청법의 제한 이유를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 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법을 냈습니다. 이 입장이 2019년 8월이에요. 이 외에도 뭐 곽상도 의원도 있었고 주호영 의원도 있었고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찬성을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도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 김호수 총장도 그게 아주 적법하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정권이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바뀐 태도를 보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국민들을 납득하기도 힘들고요. 이거는 좀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일관성이 없다. 나는 좀 그런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법안을 내셨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견해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잘 못하셨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정해져 있는 영장 청구권이 가장 이제 기본이 돼서 수사권은 검사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게 헌법학자나 형사소송법 학자들로부터 배웠던 내용이고 그게 정설이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런 법안을 냈다면 잘못된 법안을 제출하신 거죠. 잘못된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반부패 역량이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2020년도에 해서 뭐가 제대로 된 게 있냐. 최근에 가령 올 한 해 동안 또는 작년 한 해 동안을 가지고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묶인 이후에 도대체 대한민국의 장관급이나 혹은 뭐 국회의원급이나 누구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진 적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깨끗해졌느냐 대한민국 사회. 깨끗해졌다면 좋은 일이죠. 그럼 멋진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근데 저는 그렇게 현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파괴시켜 버리고 또 인사조치로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들을 저쪽으로 이 한지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수사 역량이 없어지고 또 수사 담당자들의 수사 의지가 없어지면서 실제로는 이 대한민국의 상층부의 범죄와 비리들이 그냥 은닉되고 암장되고 그냥 없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 근데 실제 물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 피해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피해로 돌아간다.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건 예, 너무 국민들 선동하시는 부분 같고요. 어떻게 수사권이 무력화되고 사라집니까? 이관되는 거죠. 경찰청에 일단 뒀다가 수사본부, 중수청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는 역량들을 키워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서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임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사봉을 쳐야 되는 입장이고 진보 진영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고 과연 이 법안이 의미가 뭘까를 아마 고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인수위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청와대의 지금 입장, 또 혹시 문 대통령의 의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교감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 뭐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공약으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수위 입장을 보면서 참 그 실소가 나오는 게 뭔가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 두지 않고 이렇게 이 수사권을 정상화하는 부분들이 무슨 왜 새로운 정부한테 대선 불복이고 방해를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데 저는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김 의원님. 일단 청와대에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건 기자분들이 한번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한번 좀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청와대에서 만약에 이제 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청와대에서 공포를 하게 된다면 아까 김호수 총장 얘기로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 결정이 아무리 빨리 나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인데 극심한 혼란 상황의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법 자체와 관련된 혼란 상황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0년도에 민주당의 개혁이 아닌 사실은 개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고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은 거의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들인데 이게 아직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초동 변호사들 정도까지만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들인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실무 경찰들은 과연 이걸 환영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자기네들 오버로드다. 지금 이 상태도 오버로드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가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경찰 내부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 지금 이 상태도 오버로드인데 그걸 어떻게 더 받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2020년도에 했던 계약에 덧붙여서 지금 마지막 그냥 정파적으로 수사 체계를 지금 파괴하기 위해서 거의 아까 이제 서두에서 제가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것이 검찰 검사들의 돈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퇴임한 다음에 정관 이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런 시각으로 해석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김용민 의원이 제가 아는 기로 민변 출신인데 민변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뭐 검찰이 사건이 많다면 뭐 수임 가능성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새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지금 형사재판의 시스템들이고 그렇게 무슨 검사 출신들이 법정 재판 관련해서 무슨 거기서 메리트를 얻는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서 지금 김용민 의원의 저 얘기는 상당히 좀 악의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저분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론하실 거 있으면 네, 짧게.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변호사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들 서초동 변호사는 비명을 지르겠죠. 법적 카리타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 김용민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들은 당연히 변호사는 검사 퇴직하고 변호사하고 정관이어도 있을 것이고 같은 사시 동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사건을 처리할 때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좀 협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경찰이나 이런 데 수사권이 가면 변호사들은 본인들과 관련 없는 경찰이잖아요. 따져보면 법적 카리터에서 벗어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말로 김용민 변호사 얘기를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서초동 변호사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 거는 대화가 돼서 안 돼서 이게 비명을 지른다는 게 아니고 사건을 접수해 놨는데 옛날 같으면 대략 한 6개월 정도면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요새는 2년씩 묵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입장에서. 네, 경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 입장에서 서초동의 변호사들이 비명을 지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속보로 그 2시에 새로운 내각 인선, 그래서 외교부는 박진, 통일부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렇게 일단 인선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두 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셨는지 하고 이번에 이제 안철수계가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요. 그 1차 인선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전쟁을 같이 치르고 나서 전리품을 나누듯이 하지 않았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윤석열 당선자가 조금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또 말을 안 지키는 부분도 있었어요. 보수, 진보, 영원함 가리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위주로 쓰겠다 했는데 본인의 기준은 안배 없이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고 하지만 면면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인연이 있거나 본인과 친분이 좀 있거나 그리고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대한 능력을 판단해서 인선을 했어요. 특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래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 선거기간에 단일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전문 분야인 과기부, 그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인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아마 논의가 없었다는 거 보면 2차 인선 자체도 2차에서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2차도 그런 고려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2차 인선 자체도 대부분 본인 주위에서 캠프에서 도왔거나 어떤 선거 승리에 공신들을 임명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총리도 그렇고 또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의 전문성과 경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보면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도 서울대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하셨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도 먹거리고 미래도 계속해서 먹거리의 원천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적재적소의 인재를 골라서 보임을 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일부 장관 권영세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도 주중 대사도 역임했고 지금 다선 의원에 결국은 남북 관계를 힘을 가지고 이게 차기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정말 협의할 수 있는 분을 임명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는 한 가장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분들을 골라서 보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된다고 합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전국 현안 지금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온 것들 중심으로 해서 두 분의 진단과 분석 또 토론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수 완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필사즉생 각오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보호와는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의 검수완박 시도는 새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후보의 권영세,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이 내정됐고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출사표를 낸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소홀하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가 안정적인 기반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하거나 불안감이 커진 초등학생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중고생 10명 중 4명은 학업 스트레스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 주변에 있는 용산공원의 완공을 앞당겨서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YTN 취재 결과 가장 최근에 진행된 기지 주변 조사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지 안은 조사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 청사 뒤쪽의 미군 부지인 사우스포스트 바깥 담장 바로 아래에서 지하수를 채취해봤습니다. 이곳 지하 6m에서 방금 채취한 지하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맑아 보이지만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 기름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주변에는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한 관측공과 양수정이 모두 50여 개 설치돼 있습니다. 남영동 전쟁기능관 인근에 있는 캠프킴 주변 27곳에서도 분기마다 지하수 채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 주변의 땅과 지하수 오염도는 어떨까? 지난해 10월 사우스포스트 주변에선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캠프킴 주변에서도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을 의미하는 TPH가 리터당 900mg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학교나 공원 부지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2배 가까이 넘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기지 안 오염 상황은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곳에서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확인된 것만 적어도 100건에 가깝습니다. 기지 외부에서도 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500배, 1000배 되는데 오염원 자체인 미군기지는 사실은 그냥 둘 수는 없죠. 윤 당선인은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아 신속하게 시민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오염 정화 없이는 자칫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땅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간다면은 지하수를 통해서 그 오염물질이 이동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한강으로 들어간다거나 다른 지하수로 오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오염 정화 계획 없이 공원 조성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7년이 걸린다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선자가 알고 계시는지 올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인수위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오랜 기간 용산 미군기지 아래에 묻혀있던 환경오염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용산기지를 반환받고 공원을 만드는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환경오염 문제 이 암초 때문에 좌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적극 해결에 나서지 않는 이상 새 정부에 들어서도 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지난 1990년 용산기지 이전을 합의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했는데 2001년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한미 공동조사 결과 기지 내 유류 탱크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삼각지 후암동 일대 지역에 지하수를 타고 계속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던 만큼 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추진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2006년에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한반도 안보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부지 반환율은 10%대에 머물렀고 공원 조성 완료 시점도 2028년, 2045년 등 고무줄처럼 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에 와서야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지 반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돌려받더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엔 7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단 우리 돈으로 정화한 뒤 미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번번이 좌절됐던 만큼 조성 시기를 앞당길 경우 이 과정에서 졸속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딱 못 받고 그 전에 무조건 반환을 받겠다. 그게 25%든 100%든 간에 반환을 받겠다 하면 조건은 딱 하나죠. 미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한다. 10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이곳 용산기지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남북미 관계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하다. 다만 공급을 늘리는 데 소홀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화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수요일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대로 내려간 것은 7주 만입니다. 월요일 발표 때는 주말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내려가는 적이 있는데 수요일 발표로는 7주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9만 5,419명, 전날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과 비교하면 9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19만 5,382명, 수도권이 48%, 비수도권이 52%였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오늘 0시 기준으로 98만 5,470명, 전날보다 4만 7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8만 8,700여 명이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5%포인트 낮아진 54.6%였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2.4%,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59.7%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울함 또는 불안감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오히려 늘었다는 학생도 10명 중에 4명이 넘었고 친구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신현준 기자 보도합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체험학습부터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또 온라인 수업으로 뭔가 학습 격차가 벌어질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실제로 초중고생 3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4명 중 1명, 고학년생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중고생도 최근 2주간 7일 이상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 학생이 10% 안팎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원격 수업이 일상화하면서 성적 저하에 대한 우려는 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뒤처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학교를 안 오고 생활 습관이 정립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생활 습관이 막 뒤집히면 불안해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도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나름 친한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대면대면한 그런 사이도 있었어서 심리나 정서적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의 순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가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 집계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은 2019년 10만 명당 2.5명에서 2020년 2.7명, 지난해 3.6명으로 코로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이렇게 정서적 결손을 겪게 되면 그 결손을 제때 적절하게 조치를 받고 치료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체육과 예술 같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고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 집단 학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의 바이오 연료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습니다. Your family budget, your ability to fill up your tank, none of it should hinge on whether a dictator declares war and commits genocide in half a world away.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주를 떠나면서 공항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집단 학살을 처음으로 거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es, I call this genocide because it becomes clearer and clearer that Putin is just trying to wipe out the idea of being Ukrainia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학살을 규정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법조계가 결정하게 하자면서도 자신에겐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only learn more and more about the devastation, and we'll let the lawyers decide internationally whether or not it qualifies. But it sure seems that way to me. Thank you.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강한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포함해 다양한 폭동 진압 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했다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에 서방 국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학무기 사용 예측은 무성했지만 이번처럼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아조우 연대는 무인기가 독극물을 투하해 피해자들이 호흡곤란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이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되면 모든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are used at all, then President Putin should know that all possible options are on the table in terms of how the West might respond.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 relation t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by Russia. If they are confirmed, that will be a further wholesale breach of international law.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How concerned about the threat of chemical warfare right now that Russia would use chemical weapons? How high is that threat? I think it's a real threat. 화학무기는 인체에 해를 입히는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을 이용한 모든 무기를 의미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어떤 화학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토의 군사 개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독가스 같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중대한 선을 넘는 행위로 서방 세계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연막탄을 터뜨린 뒤 마구 총을 쏘는 바람에 출근길이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자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승객들을 쫓듯 매캐한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다리를 다친 승객 뒤로 절룩거리던 남성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전동차 안은 더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출근길 뉴욕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She saw a lot of people bleeding and she heard shootings. I don't know. So she was very nervous and terrified when, I saw her coming out of the train. 승객 10여 명이 총에 맞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인은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마구 총을 쐈습니다. The train at that time began to fill with smoke. He then opened fire, striking multiple people on the subway and in the platform.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10여 개의 블럭을 봉쇄한 뒤 도망간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논의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성숙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BTS 군복무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결론을 내달라는 소속사 요청에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보였다는 겁니다. 큰 국가적인 위상을 격을 드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역 특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법의 미비라고 보여집니다. 그 미국의 빌보드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의 올림픽이라고 봐야죠.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논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역 특례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먼저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며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에도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신중론 속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시킬 겁니까? 뭐 게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자꾸 너무 확대를 해 나간다면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여야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가운데 BTS 병역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그저께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주택가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폭발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나오십시오. 네, 부산입니다. 네, 주택가에서 터졌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는데 어디인가요? 네, 부산 명장동 왕복 4차선 도로 바로 옆 주택가 골목입니다. 폭발 장소 옆에 단독 주택과 빌라,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있고 도로 건너편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제 저녁 7시 50분쯤 이곳에서 폭발물이 터졌는데요. 당시 폭발음에 놀란 주민들이 골목으로 나왔는데 플라스틱 파편과 작은 기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 가운데에는 집에서 진동을 느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폭발음이 상당히 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폭발력이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흔히 라바콘이라고 하는 안전 깔때기 안에 설치한 폭발물이 터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팀까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잔해를 본 관계자 말에 따르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하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전자기기와 부탄가스로 제법 정교하게 만든 폭발물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덮개 종류와 밀봉에 따라 차량 한 대도 날려버리는 위력까지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용의자를 잡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CCTV를 봤더니 40대 남성 A씨가 폭발물을 설치하고는 도로 건너편으로 가 원격 조정으로 터뜨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추적을 시작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제 새벽 A씨를 체포했습니다.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A씨 집에서는 각종 전자기기 관련 물품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발물과 무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왜 그랬답니까? 애초에 A씨는 폭발물을 터뜨리는 영상을 만든 뒤에 이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올려 돈을 벌자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영상이어서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일단 폭발물을 제작한 뒤여서 호기심에 터뜨렸는데 본인도 위력에 많이 놀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어젯밤에 비가 내리면서 벚꽃이 많이 졌습니다. 이제 1년 더 기다리기 전에 벚꽃 명소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정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방된 인천 대공원의 벚꽃길. 평일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연신 인증샷을 찍으며 자유로이 거딥니다. 숲이 울창한 관모산 일대는 도심보다 기온이 3도 정도 낮아 개화 시기가 늦다 보니 이번 주가 절정입니다. 한 3년 만에 오는데 벚꽃 필 땐 처음 와봤거든요. 벚꽃이 이렇게 예쁘게 필 줄 몰랐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격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오늘 와서 벚꽃 구경을 해보니까 마음도 뻥 뚫리고 기분도 좋고. 공원 한켠에선 플래시몹처럼 깜짝 버스킹이 열렸습니다. 인천 남동구가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운영 중인 푸를라이 공연팀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벚나무를 배경으로 작은 음악회를 연 것입니다. 벚꽃 보러 왔는데 여기서 노래 부르고 계시길래 앉았는데 너무 노래 잘 불러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270만 제곱미터의 인천 대공원에 식재된 벚꽃나무의 평균 수령은 35세. 평일인데도 6만여 명이 몰리면서 대공원 사업소 측은 방역과 안전을 위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분들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주의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도 몰려드는 상충객을 위해 인천 대공원역을 통과하는 열차를 하루 12회에서 18회까지 증편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벚꽃 시즌에 통제됐던 공원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시민들은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치솟았지만 코스피는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92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실까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5%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 연준이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어제 1,238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 오늘은 현재 1,22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성 발언에 시장의 경계심이 커진 모습입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2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는 소식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러시아의 원유 손실분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수급 우려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해소되고 고온 현상이 누그러졌습니다. 어제는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 오늘은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고요. 기온도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6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비구름대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지역에 동서로 길게 형성돼 있어 이 지역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증기가 유입되는 전남과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최고 60mm, 충청 이남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기온이 낮습니다. 현재 서울 15.9도, 대전 17.3도, 광주 20.5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의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